내 남편이 우리 집으로 경찰을 불렀다. 그는 울면서 소리쳤다. 제 아내가 불안정해요.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그녀를 체포하세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들은 내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단지 경찰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들어오십시오. 경찰관님. 보여드리고 싶은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내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들의 거짓말은 즉시 증발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민지는 냄비에 끓는 콩나물국을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휘저었다. 저녁 6시 마늘과 닭 육수의 향이 그 집의 따뜻함을 가져와야 했지만 민지가 느끼는 것은 오직 차가운 기운뿐이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가 아니라 거실에 앉아있는 두 여인의 눈빛에서 나오는 냉기였다. 시어머니 숙자 어머님과 시누이 다혜였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지만 민지는 그들의 귀와 눈이 항상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실수, 잘못된 억양, 또는 소금이 부족한 요리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오늘은 수요일, 콩나물국을 끓이는 날이다. 지난주에는 갈비탕을 끓였는데 숙자 어머님은 콜레스테롤이 올랐다고 불평했다. 2주 전에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다혜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이제 맑은 콩나물국조차 운명을 건 도박처럼 느껴졌다. 민지야. 숙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민지의 상념을 끊으며 크게 울려 퍼졌다. 이 TV도 고장났네. 화면이 계속 흔들려 민지는 가스레인지를 껐다. 색이 바랜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갔다. 숙자 어머님이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기대어 앉아있는 곳이었다. 다혜는 맞은편 소파에서 핸드폰에 몰두하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민지는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화면은 괜찮았다. 아무 문제 없는데요. 어머님,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문제가 없다니? 정신 차려. 숙자 어머님이 소리쳤다. 내 눈은 장식이야? 저것 봐. 줄이 가잖아. 민지는 침을 삼켰다. 이것이 그들의 게임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신호 문제일 거예요. 어머님,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신호 핑계만 대지. 다혜가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시선은 핸드폰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그냥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말해. 이 작은 집안일 하나도 못하면서 TV 관리는 오죽하겠어. 형부 현우 오빠가 참을성 있는 게 다행이지. 민지는 앞치마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참을성. 그 단어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현우.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이 집에 버티고 있는 이유였다. 예전에 현우는 다정한 남자였고 그녀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것은 옛날. 그들이 현우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으로 이사하기 전 현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숙자 어머님과 다혜가 함께 살기 전의 일이었다. 이제 현우는 다른 사람이었다. 퇴근하면 어머니의 뺨에 입을 맞추고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에게는 이 집의 가구 중 하나인 것처럼 짧게 고개만 끄덕이는 남자였다. 현관문이 열렸다. 현우가 돌아왔다.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발걸음보다 먼저 도착했다. 나 왔어. 그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현우 오빠. 다혜가 즉시 뛰어오르며 핸드폰을 껐다. 오빠. 민지 언니가 끓인 것 좀 봐. 맛이. 됐어. 다혜야. 현우가 말을 잘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었다. 숙자 어머님이 일어나 아들의 서류 가방을 대신 들었다. 피곤했지, 아들아. 어서 밥 먹자. 민지가 오늘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만 먹을 만하기를 바라야지. 숙자 어머님이 말했. 현우는 아직도 TV 근처에 굳어서 있는 민지를 지나쳐 걸었다.
아무런 인사도 접촉도 없었다. 그는 민지가 공기인 것처럼 그녀를 그냥 지나쳤다. 민지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우는 것은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이었다. 그녀는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를 위한 접시와 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준과 예은을 위한 작은 접시 2개를 놓았다. 아이들의 존재만이 그녀의 힘이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직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숙자 어머님은 닭고기 한 조각을 집어 맛보고는 다시 접시에 내려놓았다. 싱겁네. 그녀가 짧게 말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병원 음식 같아.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밥을 먹었다. 그의 시선은 옆에 있는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지는 반찬 없이 밥만 먹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미 식욕을 잃었다. 다음 날 현우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민지는 청소 루틴을 시작했다. 숙자 어머님과 다혜는 보통 쇼핑을 가거나 미용실에 가는데 민지는 그 돈이 현우의 돈, 즉 자신의 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민지는 그 돈을 만져본 적이 없다. 그녀는 숙자 어머님에게 엄격하게 할당된 일을 식비만 받았다. 오늘은 2사람이 집에 있었다. 테라스에 앉아 이웃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늘 오던 우체부가 아니었. 격식을 갖춘 택배기사. 복장의 남자가 커다란 상자가 실린 오토바이를 몰고 왔다. 실례합니다. 민지 씨 되십니까? 그가 정중하게 물었고 미래법률사무소 로고가 찍힌 두꺼운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접니다. 민지는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숙자 어머님과 다혜는 잡담을 멈췄다. 그들의 눈은 날카롭게 변하며 캐물으려는 듯했다. 받으실 소포입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택배 기사가 말했다. 민지는 서명했다. 그녀는 두꺼운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모서리에는 비밀 및 개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미래법률사무소. 그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누구한테 온 거니? 민지야? 숙자 어머님이 가식적인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어머님. 잘못 온 것 같아요. 민지는 거짓말했다. 갑자기 솟아난 보호 본능이었다. 아, 그래? 그래도 일단 열어봐. 혹시 중요한 거일 수도 있잖아. 다혜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재촉했다. 나중에요. 저 다림질마저 해야 돼요. 민지는 봉투를 꼭 안고 말했다. 그녀는 2 여인의 날카로운 시선을 무시하며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방에 들어서자 민지는 문을 잠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첫 페이지의 안내문을 읽었다. 서하는 그녀, 민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쪽 먼 친척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민지는 그런 친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친척의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민지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 친척은 얼마 전 타지에서 사망했으며 다음 구절은 민지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녀, 민지가 유일하게 지정된 상속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인의 모든 자산을 상속받았다. 돈의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 적혀있는 것은 오직 민지 이름으로 된 고가의 유형 및 무형 자산 전체뿐이었다. 민지는 그 단락을 3번 다시 읽었다. 그녀에게 온 유산이라니 이건 틀림없이 차고일 것이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한 가족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부유한 친척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다. 이건 분명 사기일 것이다. 현우가 자주 말했듯이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 문서를 뒤적이며 사기의 흔적을 찾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현우가 살짝 열린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남편이 얼마나 오래 거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현우는 회사에 있어야 했. 일찍 왔어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쓰며 물었다. 그녀는 서둘러 편지를 접었다. 회의가 취소됐어. 현우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민지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민지가 놓아둔 화장대 위에 미래법률사무소 로고가 찍힌 두꺼운 갈색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편지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는 다시 거짓말했다. 그냥 신용카드 제안서예요. 현우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화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지나치게 차분해 보였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민지는 그것을 빼앗고 싶었지만 다리가 무거웠. 미래법률사무소. 현우가 조용히 로고를 읽었다. 언제부터 신용카드 제안서가 비싼 로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지?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더니 민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섬광이 있었다. 민지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였다. 분노도 호기심도 아니었. 그것은 마치 그가 이런 일이 올 것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확신과 비슷했다. 끽해야 사귀겠지. 현우는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달랐다. 의도적으로 경멸하는 어조가 있었다. 바보같이 굴지 마. 민지야, 너 같은 사람이 변호사한테서 편지를 받을 리가 없잖아. 그냥 그 쓰레기 편지 태워버려. 현우는 그리고는 돌아서서 셔츠를 벗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장실로 걸어갔다. 민지는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지만 유산 때문이 아니었다. 현우의 반응 때문이었다. 현우는 놀라지 않았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깎아내리며 태워버리라고 했다. 마치 현우가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민지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현우는 거짓말했다. 회의가 취소되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택배 기사를 받기 때문에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이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의 말을 믿는 척했다.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오래된 한복 더미 아래 옷장 바닥에 숨겼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녀는 혼자였다. 민지는 남은 하루 동안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돕고 평소처럼 남편을 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유산 편지는 그녀의 마음속에 걸림돌처럼 박혀 있었다.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우의 반응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현우가 말한 너 같은 사람이 변호사한테서 편지를 받을 리가 없잖아.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언이었다. 그는 민지가 작고 가치 없다고 느끼기를 원했다. 저녁 식사 때 민지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현우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했다. 숙자 어머님과 다혜는 거실에서 드라마 시청에 몰두하고 있었다. 현우 씨. 민지가 아이들이 잠든 후 식탁에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불렀다. 응. 현우는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낮에 그 편지 말이에요. 현우는 거친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민지야, 내가 사귀라고 했잖아. 너 바보야, 뭐야. 왜 아직도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보였어요. 변호사 이름도 있었고 공식적? 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요즘 사기는 다 공식적으로 보여. 그들은 너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노리는 거야. 됐어. 나 피곤해. 바보 같은 일로 나 귀찮게 하지 마.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요. 민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재촉했다. 현우는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은
이제 짜증과 차가움만 담고 있었. 만약 진짜라고 해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돈 관리, 자산 관리?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릴걸. 내 말은 그게 아니에요. 됐어. 현우가 말을 끊었다. 그 편지 잊어버려. 없었던 일로 해.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 알겠어? 현우는 식탁에서 일어나 차가워지는 저녁 식사와 함께 민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현우의 거절은 너무 가혹했다. 그의 변명은 너무 강했다. 닥서티를 그는 단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지가 믿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민지는 부서진 마음으로 접시를 치웠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지만 편지 때문이 아니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전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바보 같았다. 현실은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깎아내린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 그녀는 몇 분 만에 깊이 잠든 현우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남편의 희미한 코골이 소리가 조롱처럼 들렸다. 어떻게 현우는 방금 그 대화 후에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을까? 반면 민지는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유산의 내용이 무엇일까? 왜 현우는 그녀가 그것을 잊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새벽이시 집은 고요했다. 민지는 목이 말랐다. 물을 마셔야 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방을 나섰다. 부엌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민지는 기억에 의존해 걸어갔. 부엌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는 멈췄다. 부엌 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소리가 들렸다. 속삭이는 소리였. 민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새벽에 부엌에 누가 있을까? 도둑? 그녀는 숨을 참고 나무 문에 귀를 댔다. 목소리가 선명했다.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었다. 편지는 받았어요. 숙자 어머님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패닉에 차 있었다. 현우야, 왜 그렇게 태평해? 어머님 진정하세요. 민지는 바보예요. 제가 사기라고 했을 때 믿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차분하고 냉정했다. 민지는 비명 소리를 참으며 입을 막았다. 현우, 그는 자지 않았. 맞아요, 오빠. 민지 언니는 속이기 쉽잖아요. 낮에만 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다혜가 작은 웃음소리를 섞어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그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어쩌지?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어, 현우야. 그 유산, 그 자산은 우리 가족의 것이 되어야 해. 그건 내 권리야. 숙자 어머님이 재촉했다. 민지의 가슴이 죄어왔다. 그들 가족의 것? 현우의 권리. 무슨 뜻일까? 어머님 다혜야, 들어봐. 현우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다. 오히려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오빠? 그녀는 오빠의 정식 아내잖아요. 법적으로 그녀의 것이죠. 다혜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지는 냉장고가 우문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 조용하고 치명적이며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강제로 빼앗지 않을 거야. 그건 너무 티가 나. 그럼? 숙자 어머님이 물었다. 우리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주도록 만들 거야. 아니면 더 좋게 그녀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들 거야. 무슨 뜻이야? 나에게 계획이 있어. 현우가 말했다. 내일부터 실행할 거야. 우리는 단합해야 해. 우리는 그녀가 무능하게 보이도록 만들 거야. 그녀가 미친 것처럼 보이도록.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자. 민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대었.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물건들을 숨길 거야. 현우가 뱀의 씩씩거리는 소리 같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차키, 지갑, 핸드폰, 그녀를 패닉에 빠뜨리고 우리는 그녀가 건망증이 있다고 비난하는 거지. 어머님, 그녀의 비타민을 평범한 알약으로 바꿔서 그녀를 무기력하고 어지럽게 만드세요. 다혜야. 이웃들에게 민지가 혼잣말을 자주 한다고 소문을 퍼뜨려 그녀를 고립시키는 거야. 오, 그건 쉬워요, 오빠. 다혜가 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는 시나리오를 만들 거야. 현우가 다시 말했다. 아이들 앞에서 그녀가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만들자. 준과 예은이 엄마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봐야 해. 필요하다면 녹화도 하고. 왜? 현우야. 숙자 어머님이 물었다. 증거를 위해서요. 현우가 대답했다. 몇 주 동안 그녀를 그렇게 만들면 그녀의 정신은 분명히 무너질 거야. 그녀는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울기 시작하겠지. 그때 내가 행동할 거야. 나는 경찰을 부를 거야. 아니면 정신과 의사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녀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말할 거야. 정신 불안정의 증거들이 있는데 누가 그녀를 믿겠어. 법원은 나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줄 것이고 남편으로서 나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위임장을 신청할 거야. 나는 그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유산을 포함한 그녀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법적 대리인이 될 거야. 소름 끼치는 침묵이 부엌을 감쌌다. 현우가 말을 마친 후 민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주변의 공기가 모두 빨려 나간 것 같았다. 그 계획은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세밀하며 너무나 악의적이었다. 너는 천재구나, 아들아. 숙자 어머님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네가 믿음직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오빠의 미래를 위한 것이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다혜가 말했다. 물론이죠. 어머님, 이 집, 그 회사,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올 거예요. 현우가 말했다. 이 집, 회사. 민지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유산은 단순한 돈 이상이었다.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 됐어. 이제 돌아가서 자자. 내일 아침에 연극이 시작돼. 현우가 말했다. 민지는 패닉에 빠졌다. 그들이 나올 것이다. 그녀는 남아있는 힘을 짜내어 몸을 돌려 소리 없이 달렸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 복도 끝에 있는 손님용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지만 울지 않았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울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삶의 파괴 계획을 들었다. 남편 자신이 계획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까지 빼앗으려고 했다. 그들은 그녀의 정신까지 빼앗으려고 했다. 민지는 어둠 속에 앉아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 그녀는 떨림이 멈출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천천히 변할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천천히 커져갔. 그것은 분노였다. 그들은 그녀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 나에게 계획이 있어. 현우의 속삭임이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 민지는 일어섰다. 그녀는 어두운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나도 계획이 있어. 그녀는 어둠 속으로 속삭였. 민지는 그날 밤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 기도가 울릴 때까지 차가운 손님용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고장난 카세트처럼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그녀를 미치게 만들어 아이들을 뺏고 자산을 빼서 그녀는 울지 않았. 얼어붙은 두려움은 그녀의 등뼈를 따라 굳어진 차가운 강철로 바뀌었다.
그들은 그녀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했. 오늘 그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안방으로 돌아갔다. 현우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민지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침대 끝에 누워 자는 척 눈을 감았다.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아니면 적어도 민지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깨웠. 준과 예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두 작은 천사들은 그녀가 이겨야 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그날 아침 그들을 조금 더 세게 안아주었. 엄마, 왜 그래? 순진한 6살 딸 예은이가 물었다. 엄마는 그냥 예은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연극은 아침 식사 때 시작되었다. 숙자 어머님과 다혜는 평소처럼 찌푸린 얼굴로 내려왔. 현우는 깔끔하고 위험 있는 정장 차림으로 내려왔. 민지야, 내 하늘색 셔츠 어디 있어? 현우가 평소와 같은 어조로 물었다. 옷장 맨 오른쪽에요, 여보. 제가 다림질해 뒀어요. 민지는 볶음밥을 접시에 담으며 대답했다. 내가 찾아봤는데 없어. 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있다고 하는데 없잖아. 현우가 소리쳤다. 민지는 움찔했고 그녀는 그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은 즉시 조용해졌다. 현우는 방으로 갔다. 그리고는 셔츠를 들고 돌아왔다. 봐, 있잖아. 네가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나 거의 늦을 뻔했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여보. 속으로는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어. 현우라고 말했. 현우와 아이들이 떠난 후 민지는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다혜가 다가왔. 언니, 난 아직 개모임 있어. 내 새 와인색 드레스 좀 다려줘. 다혜는 옷걸이를 건네며 말했다. 그래, 다혜야. 민지가 대답했다. 숙자 어머님이 부엌으로 왔다. 민지야, 비타민은 먹었니? 갑자기 지극히 배려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상했다. 숙자 어머님은 그녀의 건강에 대해 신경 쓴 적이 없었다. 아직요, 어머님. 곧 먹으려고요. 민지가 말했다. 내가 가져다 줄게. 너는 설거지나 마저 해. 숙자 어머님은 민지의 방으로 걸어갔. 잠시 후 그녀는 물 한 컵과 민지가 평소에 먹던 비타민 캡슐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것을 식탁에 놓았다. 민지는 손을 닦았. 그녀는 이것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현우가 말했던 가짜 약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켜야 했. 숙자 어머님 앞에서 그녀는 알약을 집어 단숨에 삼켰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말했다. 그래, 건강해야지. 요즘 내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멍하니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숙자 어머님은 날카로운 눈으로 민지를 관찰하며 말했다. 훌륭한 연기예요, 어머님.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1시간 후 민지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심한 어지러움은 아니었지만 붕 뜨는 듯한 어지러움이었다. 그것이 가짜 약의 효과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것을 먹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긴 암시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면 단순히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벽을 붙잡았. 민지 언니, 왜 그래? 방에서 막 나온 다혜가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어지러워? 그러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림질 방으로 걸어가 다혜의 드레스를 다리기 시작했. 그날의 게임의 절정은 오후에 일어났다. 민지는 3시 30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다. 그녀는 준비를 했다. 그녀는 가방을 들었지만 차키를 찾을 수 없었다.
키는 항상 부엌 문 옆 못에 걸어두었는데 지금 그 못은 비어 있었다. 키, 내 차 키 어디 갔지? 민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찾기 시작했다. 부엌 식탁 위, 서랍 안, 가방 속, 없었. 뭘 찾아, 민지야? 숙자 어머님이 거실에서 물었다. 차 키요, 어머님. 방금 여기에 있었는데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패닉이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 늦을 것이다. 세상에, 너는 키 하나 둔 곳도 잊어버리니. 벌써 늙었니? 건망증이야? 숙자 어머님이 잔소리했다. 정말로 여기에 있었어요, 어머님. 민지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이상한 곳에 찾아봐. 혹시 네가 잘못 뒀을 수도 있잖아. 다혜는 이 쇼를 매우 즐기는 듯 보였다. 민지는 화장실, 신발장,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다. 시간은 이미 30분을 넘기고 있었다. 아이들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지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에휴, 그럼 내가 그냥 택시 불러서 데리러 갈게. 다혜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 번거롭게 하네. 바로 그때 현우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그는 울고 있고 엉망이 된 민지를 봤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당신 아내가 차 키를 못 찾아서 그래요. 아이들 데리러 가는 것도 못하고. 숙자 어머님이 보고했다. 현우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긴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민지야, 너 왜 그래?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세상에, 이게 뭐야? 현우는 달걀 선반 안으로 손을 뻗었다. 그곳에 달걀들 사이에 민지의 차키가 놓여 있었다.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키를 거기에 둔 적이 없었다. 이럴 리가 없다. 네가 키를 냉장고에 넣어뒀단 말이야? 현우가 민지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연민에 차 있었다. 꾸며낸 연민의 눈빛이었다. 저는 그럴 리가. 민지는 말을 더듬었다. 됐어. 너 정말 피곤한 것 같아. 현우가 말했. 내가 아이들을 데리러 갈게. 너는 방에 가서 쉬어. 현우는 떠났다. 숙자 어머님과 다혜는 명백한 조롱의 시선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목 놓아 울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화가 나서 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성공했다. 첫날 그들은 그녀를 건망증이 있고 무능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그녀 자신에게까지도. 어떻게 현우가 부엌으로 몰래 들어와 키를 거기에 두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눈물을 그친 후 민지는 세수를 했다. 그녀는 더 경계해야 했다. 다시 방심하면 안 된다. 그녀는 자신의 비타민을 생각했다. 그 가짜약, 그것은 진짜 비타민이 어딘가에 있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흔적이 남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숨겼을 것이다. 그녀는 기다렸다. 밤 9시까지 기다렸다. 그때쯤이면 숙자 어머님과 다혜는 거실에서 드라마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다. 현우는 서재에 있었다. 민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 그녀는 방을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는 숙자 어머님의 방으로 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너무 깔끔하고 꼼꼼했다. 그녀의 물건을 거기에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다혜였다. 다혜는 칠칠치 못했고 그녀의 방은 지저분했다. 민지는 다혜의 방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방은 난파선 같았다. 바닥에 더러운 옷, 책상 위에 간식 포장지. 민지는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혜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화장품은 엉망이었고 더러운 브러쉬와 화장솜 더미 사이에는 없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옮겨갔. 걸려있는 재킷의 주머니를 뒤졌다.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려 했을 때 눈이 침대 아래 작은 서랍에 꽂혔다. 다혜의 냄새나는 양말 컬렉션이 가득 찬 서랍이었다.
민지는 숨을 참고 양말 더미를 뒤적거렸. 그녀의 손이 단단한 무언가에 닿았다. 관 모양의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비타민 병이었다. 아직 가득 차 있었다. 다혜가 민지가 절대 찾지 않을 가장 끔찍한 장소에 숨겨놓은 것이었다. 민지는 병을 꽉 쥐었다. 이것이 첫 번째 물리적 증거였다. 그들은 정말로 그녀를 독살하고 있었다. 치명적인 독이 아니라 그녀를 약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고안된 가짜 약으로 말이다. 그녀는 그 병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찾은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놓았다.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서랍을 닫고 소리 없이 다혜의 방을 나왔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 그녀의 분노는 초점을 찾았다. 그녀는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맞설 것이다. 민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녀가 불안정하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숙자 어머님이 주는 가짜 약 비타민을 먹지 않았다. 매일 아침 민지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그 알약을 변기에 버렸다. 그녀는 진짜 알약을 먹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다혜의 방에 있는 알약이 줄어들면 그들이 눈치챌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남아있는 힘에만 의존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지 않았다. 이틀 동안 같은 낡은 옷을 입었다. 말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조용하고 끊어지고 문장 중간에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잊어버린 것처럼 자주 멈췄다. 민지야, 오늘 무슨 국 끓일 거니? 숙자 어머님이 물었다. 민지는 몇 초 동안 숙자 어머님을 멍하니 바라봤다. 국 끓여요. 그리고는 침묵했다. 무슨 국 말이야. 숙자 어머님이 짜증을 내는 척 소리쳤다. 민지는 그녀의 눈에서 승리의 성광을 볼 수 있었. 잊어버렸어요. 어머님. 민지는 속삭였다. 그리고는 걸어나갔다. 그녀는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물이 끓어 마를 때까지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었다. 화장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잊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 그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 사이에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축하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일부러 접시 더미를 떨어뜨렸다. 하나가 아니라 5개의 접시가 부엌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막 퇴근하고 돌아온 현우가 부엌으로 달려왔다. 숙자 어머님과 다혜가 뒤따랐다. 그들은 민지가 깨진 유리 조각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맙소사, 민지야. 너 왜 그래? 현우가 소리쳤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조각들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쪼그려 앉아 울기 시작했다. 큰 소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연민을 느끼게 하는 절망적인 울음이었다. 몰라요. 손이 미끄러웠어요. 그녀가 흐느꼈. 현우는 그녀를 꾸짖지 않았다. 이것이 민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감히 만지지 못했다. 그는 민지가 냉장고에서 키를 발견했을 때와 같은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가짜 연민의 눈빛이었다. 됐어. 유리 만지지 마.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혜야, 치워줘. 어머님, 민지 방으로 데려가줘. 쉬어야 할 것 같아. 숙자 어머님은 민지를 부축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다. 아픈 사람을 부축하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민지는 몸에 힘을 풀고 숙자 어머님에게 완전히 기대었다. 그녀는 침대에 눕혀졌다. 숙자 어머님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 쉬어. 저녁 식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민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숙자 어머님이 방을 나가자 민지는 눈을 떴. 눈물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미끼를 물었다. 그들은 그녀가 무너졌다고 믿었다. 일주일 내내 민지는 그 집 최고의 배우였다. 그녀는 우울하고 멍하고 약한 아내였다. 그녀는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의 교류를 줄였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준과 예은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연극이 설득력이 있어야 했다. 현우는 반대로 완벽한 남편이 되었다. 여보,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그는 어느 날 밤 말했다. 약은 먹었어? 그는 다른 시간에 물었고 이제는 안정제라고 불리는 가짜 약 비타민을 언급했다. 민지는 그저 고개를 젓거나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의 친절함이 그들의 계획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우는 정신병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인내심 있는 남편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현우는 깔끔하게 포장된 큰 상자를 들고 퇴근했. 너한테 줄 게 있어. 현우가 말했다. 침대 끝에 앉아봐. 민지는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게 뭐예요? 여보, 선물이야. 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네가 방에서 혼자 외로울까봐 어머님이 네가 말이 없다고 하더라. 현우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이보리색의 스마트 스피커가 들어있었다. 이건 스마트 스피커야. 얘랑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틀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 레시피를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되도록 말이야. 현우가 말했다. 민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선물. 현우는 그녀에게 선물을 준 적이 없었다. 현우가 언제부터 그녀의 외로움을 신경 썼을까? 언제부터 그녀가 친구를 갖기를 원했을까? 바보같이 굴지마, 민지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이건 도구야. 하지만 겉으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스피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쉬워.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 둘게. 현우가 말했다. 그는 스피커를 민지의 침대 바로 옆 협탁 위에 놓았다. 그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다. 고마워요, 여보. 민지는 진심인 것처럼 들리도록 노력하며 속삭였다. 현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빨리 나. 엄마랑 다혜도 정말 걱정하고 있어. 그날 밤 민지는 기다렸다. 그녀는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까지 기다렸다. 옆에서 현우의 코골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집은 고요했다. 지금이 그녀의 작업 시간이었다. 그녀는 스마트 스피커를 집어들었다. 화장실로 가져가지 않았다. 너무 위험했다. 그녀는 그것을 옷장 안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옷장 문을 닫고 베개 밑에 항상 숨겨두었던 핸드폰에 작은 손전등을 켰다. 꿉꿉한 옷장 안에서 남편의 옷들 사이에서 민지는 작업을 시작했. 그녀는 고장난 준의 장난감에서 나온 작은 드라이버 세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만일을 대비해 그것을 가져왔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피커의 하단 덮개를 열었다. 작은 나사 4개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하나씩 풀었. 그녀는 스피커 케이스를 열었다. 안은 녹색 회로 기판, 복잡한 전선, 그리고 큰 스피커 자석으로 가득 차 있었. 민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어색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손전등 빛을 천천히 비췄다. 전원 근처 구석에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단추 크기의 작은 검은색 모듈이었다. 옆에는 작은 심카드 슬롯이 있었다. 그리고 얇은 검은색 전선이 나와 있었는데 메인 회로 기판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스피커 마이크 구멍 근처에 붙어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았다. 그것이었다. 도청 장치였다. 현우는 그녀가 미쳐가는 것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를 녹음하고 싶어 했다. 혼잣말을 할 때 녹음하고, 울 때 녹음하고, 헛소리를 할 때 녹음하고. 그는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음성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이다. 구역질이 목구멍으로 올라왔다. 그녀 옆에서 자고 있는 이 남자가 얼마나 사악한가. 민지는 어두운 옷장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작은 도청 장치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것을 부수고 변기에 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현우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아니다. 그녀는 그것을 부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부엌에서의 대화를 기억해냈다. 도박빛. 민지의 귀가 웅웅거렸다. 그녀는 머릿속의 가짜 오장에서 현우가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내 도박빚이 청산될 거야. 민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현우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이 유산보다 더 큰 비밀, 도박빚. 현우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할 다른 곳은 어디일까? 서재. 민지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 자신에게도 무서운 미소였다. 민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도청 장치를 스피커에서 분리했다. 전선은 그대로 두었다. 그녀는 항상 낡은 옷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서랍에서 양면 테이프를 꺼냈다. 그녀는 스마트 스피커를 다시 조립하고 단단히 닫았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협탁 위에 다시 놓았고 마치 아무도 만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작은 도청 장치는 이제 그녀의 손에 있었다. 따뜻하고 살아있었. 민지는 침실을 나왔다.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소리 없이 걸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러 가는 척했다. 그녀는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가 몇 군데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보여야 했다. 부엌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일부러 현우의 서재 앞을 지나쳤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민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무언가를 쏟아서 청소하려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10초만 필요했다. 그녀는 크고 무거운 원목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그녀는 도청 장치를 책상 바닥, 아무도 보지 못할 숨겨진 곳에 붙였다. 민지는 서재를 나와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물었다. 스피커는 어때? 사용해봤어? 민지는 일부러 멍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네, 여보. 음악이 정말 차분하네요. 현우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민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준 선물이 이제 그녀의 귀가 되어 자신의 모든 사악한 계획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의 책상 아래에 설치한 도청 장치는 첫 번째 단계였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목소리만 주었다. 그녀에게는 그림이 필요했다. 그들의 공모를 반박할 수 없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이 그녀의 몰락을 계획할 때 그들의 눈을 볼 필요가 있었. 그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집 밖으로 나가야 했다. 수년 동안 민지는 순종적인 아내였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 그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행정보조원으로 일했다. 그녀는 저축했다. 그녀가 결혼했을 때 현우는 그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요청했다. 숙자 어머님은 여성의 자리는 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지는 알 수 없는 직감으로 오래된 은행 계좌를 절대 닫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그 계좌가 폐쇄되었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숙자 어머님의 주간 식비에서 조금씩 떼어낸 아주 적은 잔돈을 저축했다. 게다가 예전 월급에 남은 저축액도 있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무기를 사는 데는 충분했다. 그녀는 혼자 집을 나설 완벽한 이유를 만들어야 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연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일부러 샤워를 하지 않았. 숙자 어머님이 아침 식사를 위해 그녀를 불렀을 때 민지는 헝클어진 머리와 텅 빈 눈빛으로 방을 나섰다. 그녀는 식탁으로 걸어갔지만 앉는 대신 물 한 컵을 집어 구석에 있는 화분에 부었다. 민지 언니. 다혜가 놀라면서도 재미있다는 듯 소리쳤다. 이 식물이 목마르대. 민지가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그녀는 앉아서 앞에 수저가 있는데도 손으로 밥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숙자 어머님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만족의 섬광이 있었다. 민지는 그것을 포착했다. 그들은 그녀가 미쳐가는 문턱에 있다고 생각했. 민지야, 너 정말 더럽다. 숙자 어머님이 소리쳤다. 민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손으로 계속 밥을 먹었다. 현우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어머님, 민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 거야. 다혜가 끼어들었다. 말 조심해. 다혜야. 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다. 민지야. 괜찮아?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눈에 닿지 않는 이상하고 활짝 웃는 미소였다. 괜찮아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어젯밤에 벽에 붙은 도마뱀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식탁에는 완전한 침묵이 감돌았다. 숙자 어머님은 입을 벌렸다. 다혜는 웃음을 참았다. 현우는 연민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 냉장고에서와 접시가 깨졌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 나 너무 어지러워요. 여보. 민지는 표정을 고통으로 바꾸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어머님이 주신 비타민이 효과가 없어요. 이것이 그녀의 미끼였다. 평범한 두통약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숙자 어머님은 재빨리 염려하는 시어머니의 역할로 돌아갔다. 더 강한 약이 필요해. 약국에 가고 싶어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수면제를 사야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위험해. 아무 약이나 사면 안 돼. 현우가 말했다. 예전에 다니던 시장 근처 약국에 가고 싶어요. 그냥 두통약만 사려고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이 집은 숨 막혀요. 민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는 서로를 바라봤다. 민지는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불안정한 여성을 혼자 공공장소에 보내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민지가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면 그들의 주장을 강화할 것이다. 혼자 갈 수 있겠어? 현우가 주저하는 듯 물었다. 내가 같이 가줄게. 다혜가 제안했지만 목소리에는 명백한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민지가 소리쳤다.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당신들 모두 나빠요. 나를 가두고 있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더니 히스테리컬하게 울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녀의 최고의 연기였. 됐어. 현우가 달랬다. 좋아, 가도 돼. 하지만 다혜가 그냥 놔두세요. 현우야. 숙자 어머님이 말을 잘랐다. 시장 근처 약국은 사람이 많잖아. 그냥 가게 놔둬. 사람들이 보게. 어차피 뭘 하겠니. 기껏해야 감기약이나 사서 조금 자유로움을 느끼는 정도겠지. 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가. 괜찮아요. 저 돈 조금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야 했. 그녀는 오래된 낡은 옷 가방을 집어들고 택시비와 몇 장의 잔돈이 들어있는 작은 천 지갑을 뒤졌다. 그녀의 진짜 돈, 체크카드는 낡은 운동화 밑창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외출 허가를 받았다.
민지는 택시를 불렀다. 심장이 북처럼 두근거렸다. 그녀는 성공했다. 그녀는 그 감옥에서 나왔다. 그녀는 약국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예전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했다. 그리고 번화가 쇼핑몰의 전자제품 가게로 갔다. 그녀는 눈에 띄는 감시 카메라를 사지 않았다. 그녀는 3개의 가짜 핸드폰 충전기를 샀다. 콘센트 어댑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피놀 렌즈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또한 탁상용 작은 디지털 시계를 샀는데 이 또한 숨겨진 카메라가 있었다. 그녀는 현금으로 샀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약국에 들러 가장 저렴한 두통약을 샀다. 증거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이 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다. 숙자 어머님과 다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약 샀니? 숙자 어머님이 물었다. 민지는 약이 든 비닐봉지를 식탁에 던졌다. 네, 저 자러 갈 거예요. 그녀는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방에 틀어박혔다. 현우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있었. 3시간. 그녀의 심장은 전쟁의 북소리처럼 뛰었다.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일과를 알고 있었다. 숙자 어머님과 다혜는 현우의 서재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금지 구역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책상 아래 콘센트에 꽂힌 노트북 충전기를 뽑았다. 그녀는 방금 산 카메라 어댑터 충전기 중 하나로 그것을 교체했다. 위치는 완벽했다. 현우의 의자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거기에 앉은 누구의 음성과 영상이든 포착할 수 있었다. 그녀가 어제 설치한 도청 장치는 오디오 백업이 될 것이다. 다음은 부엌이었다. 여기가 더 위험했다. 숙자 어머님이 언제든지 물을 마시러 올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디지털 시계를 들고 그녀는 그것을 오래된 양념 통들 사이의 선반 위에 놓았다. 그 물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보였다. 렌즈는 부엌 식탁을 똑바로 향했다. 그들의 심야 회의가 열리는 장소였다. 마지막은 거실이었다. 이곳이 가장 어려웠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다혜야. 민지가 복도에서 소리쳤다. 내 핸드폰 울려. 안 울리는데. 다혜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핸드폰을 확인했다. 어머님, 부엌에 쥐가 있어요. 민지가 이번에는 숙자 어머님에게 다시 거짓말했다. 숙자 어머님은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뛰어내렸다. 쥐. 어디? 쫓아내. 그 짧은 혼란 속에서 다혜와 숙자 어머님이 부엌으로 달려가는 동안 민지는 거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TV 근처 콘센트에 꽂힌 다혜의 핸드폰 충전기를 뽑았다. 그녀는 그것을 2번째 카메라 어댑터로 교체했다. 완료. 5초 만에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성공했다. 3대의 카메라는 집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 민지는 현우에게 고장 났다고 말했던 옷장 바닥에 숨겨둔 낡은 노트북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설정했다. 이제 그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멍하고 슬프고 약간 미친 아내의 역할을 계속했다. 그녀는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일부러 혼잣말을 했다. 그들은 나빠. 내 아이들을 뺏으려고 해. 안 돼, 안 돼. 누가 엿듣고 있다면 들릴 만큼 충분히 크게 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노트북을 모니터링했다. 숙자 어머님과 다혜는 거실에 있었다. 그들은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 현우 오빠 불쌍해. 미친 아내를 뒀으니. 다혜가 말했다. 쉿. 하지만 사실이야. 그녀가 그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 아마 저주에 걸린 건가 봐. 숙자 어머님이 말했다. 민지는 그것을 녹화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먹잇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현우, 잠십시. 현우가 서재로 들어갔다. 민지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서재 카메라 모니터로 바꿨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현우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바로 일하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핸드폰을 꺼냈다. 민지가 본 적 없는 핸드폰이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는 이어폰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여보세요. 나야. 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아직 돈을 못 구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듣고 있었다. 알아. 이번 주에 약속한 거 알아. 하지만 약간 문제가 생겼어. 현우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들어봐. 일주일만 더 줘. 내 아내가 그녀가 큰 유산을 물려받았어. 민지의 심장이 멎었다. 응, 커.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청 커. 모든 것을 갚을 만큼 충분해. 집, 회사, 전부 다. 현우는 얼굴을 문질렀다. 문제는 그녀가 약간 불안정하다는 거야. 내가 처리하는 중이야. 내가 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녀가 무능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해. 전화 반대편의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현우가 소리쳤다. 들어봐. 내 아내의 유산을 받은 후에야 내 도박빚이 청산될 거야. 내일 경찰 부를 거야. 그녀가 아이들을 위협했다고 말할 거야. 민지는 입을 막았다. 도박빚이라니.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현우가 말했다. 내가 그녀를 처리할 거야. 그 후에 내가 자산을 현금화해서 너희 모두에게 갚을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응, 알았어. 고마워. 현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몇 분 동안 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길게 숨을 쉬고 비밀 핸드폰을 끄고 서재를 나섰다. 민지는 이불 속에서 떨었다. 두려워서 떨리는 것이 아니었다. 분노로 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녹화본을 가지고 있었다. 내 아내의 유산을 받은 후에야 내 도박빚이 청산될 거야.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는 이제 현우의 도박빚 자백 오디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숙자 어머님과 다혜가 그녀의 광기를 조롱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가 공모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현우가 전화로 자백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세 사람이 마지막 행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녹화본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들이 경찰과 감옥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지난밤의 패닉 전화 이후 현우가 계획을 서두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우가 내일이라고 말했으니 오늘 그들은 마지막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민지는 그들에게 완벽한 이유를 제공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광기 수준을 멍함과 우울증에서 위험함으로 높여야 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아이들을 포함했다. 민지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준과 예은을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그녀는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그들을 아주 조금만 겁주어야 했다. 미안하다, 얘들아. 이것은 너희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현우가 출근한 후 민지는 행동을 시작했다. 숙자 어머님과 다혜는 거실에 있었다. 평소처럼 민지는 준과 예은을 부엌으로 불렀. 얘들아, 엄마 좀 도와줘. 그녀는 꾸며낸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뭘 도와요? 엄마? 준이 물었다. 엄마가 야채 써는 것 좀 도와줘. 민지는 칼집에서 가장 날카로운 큰 식칼을 꺼냈다. 엄마, 그건 큰 칼이잖아요. 준이 작은 칼로 당근 써는 거 도와줄게요. 항상 조심스러운 준이 말했다. 아니.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부릅떠졌다. 우리는 이 칼을 써야 해. 이 칼은 당근을 정말 좋아하거든. 준과 예은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다. 엄마 이상해요. 예은이가 속삭였다. 이상해? 민지는 높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칼을 들었다. 이상할 거 없어. 아가,
어서 썰어 썰어 썰어. 갑자기 그녀는 멈췄다. 그녀는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은 벽을 똑바로 응시했다. 칼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안 돼. 그들이 보고 있어. 그들은 항상 보고 있어. 가. 엄마. 준이 민지의 팔을 흔들었다. 민지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준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봤다. 그러더니 그녀는 손에 든 칼을 바라봤다. 민지가 소리쳤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울면서 부엌 밖으로 달려나갔다. 엄마, 할머니, 이모, 엄마가 괴물이 됐어. 예은이가 울면서 소리쳤다. 다혜와 숙자 어머님이 부엌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민지가 혼자 서서 여전히 식칼을 멍한 눈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숙자 어머님이 소리쳤다. 민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웃었다. 아침 식사 때와 같은 미소였다. 그냥 놀았어요. 다혜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현우에게 전화했다. 오빠, 현우 오빠,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해. 큰일 났어. 민지 언니가 방금 칼로 아이들을 위협했어. 민지는 다혜가 이야기를 과장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좋아, 계획대로. 나 실수한 거 아니야. 민지는 칼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히스테리컬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양념 선반 위에 디지털 시계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는 1시간 후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화가 나 있었다. 다혜와 숙자 어머님은 즉시 그들의 버전의 이야기로 그를 덮쳤다. 민지는 방에 틀어박혔. 그녀는 현우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려는 소리를 들었다. 현우가 괜찮아, 얘들아. 엄마는 그냥 아픈 거야. 아빠가 처리할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 그날 밤 민지는 일찍 자는 척했다. 그녀는 숙자 어머님이 준 가짜 약 비타민을 순종적으로 삼키고는 잠든 척했다. 그녀는 오늘 밤이 결정의 밤이라는 것을 알았다. 밤 11시 민지는 이불 속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가 방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그가 부엌으로 걸어갔. 민지는 즉시 모니터를 부엌 디지털 시계 카메라로 바꿨다. 예상대로. 몇 분 후 숙자 어머님과 다혜가 뒤따랐다. 그들은 식탁 주위에 앉아 마지막 전쟁 회의가 시작되었다. 현우야, 이게 정말 유일한 방법이니? 숙자 어머님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주저하는 듯했다. 아마 방금 그 칼 장면이 그녀에게는 너무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머님.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혜가 방금 아이들이 우는 것을 녹화했어요. 변호사와도 이야기했어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근거가 있어요. 계획이 뭐야? 오빠? 다혜가 초조하게 물었다. 현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아침에 우리는 경찰을 부를 거예요. 경찰? 숙자 어머님이 놀라 되물었다.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데려가게 해야 해요. 현우가 설명했다. 정신과 의사는 거부할 수 있지만 경찰은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녀가 폭주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녀는 위험해요. 어떻게? 다혜가 물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일부러 그녀를 도발할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거라고 말할 거예요. 현우가 말했다. 그녀는 분명히 폭주할 거예요. 바로 그때 어머님은 연기해야 해요. 무슨 연기? 민지에게 밀쳐진 척하세요. 넘어지셔야 해요. 어머님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고 민지가 어머님을 공격했다고 말하세요. 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 현우야. 숙자 어머님이 말했다. 어머님, 현우가 조용히 식탁을 내리쳤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어머님은 예전에 쌓인 아버지의 도박빚이 우리에게 청구되기를 바라세요? 이 집이 압류되기를 바라세요? 민지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도박빚? 이것은 현우의 빚만이 아니라 가족 유산 문제였다. 나는 내 아버지의 빚이 아버지가 갚지 않았는지 몰랐어. 숙자 어머님이 말했다. 내가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지의 유산, 이 집, 그 회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우리가 그 유산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모두 파멸해요. 숙자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주저함은 사라졌다. 좋아, 내가 할게. 뭘 해야 하니? 넘어지세요. 크게 소리 지르세요. 현우가 말했다. 다혜야, 내 임무는 아이들을 안고 구석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들이 겁먹은 것처럼 보이게 해. 그들에게 이건 그냥 게임이라고 말하지만 울어야 한다고 해. 알겠어요, 오빠. 다혜가 말했다. 그리고 현우가 말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경찰에 전화할 거야. 나는 겁에 질린 패닉에 빠진 남편, 가족을 불안정한 아내로부터 보호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할 거야. 나는 그녀가 위험하다고 말할 거야. 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할 거야. 나는 그들에게 그녀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할 거야. 체포? 숙자 어머님이 속삭였다. 체포, 정신병원에 데려가든지 뭐든지 이 집에서 나가게만 하면 돼요. 그녀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판명되면 나는 완전한 양육권과 그녀의 모든 자산에 대한 긴급 위임장을 신청할 거예요. 변호사가 말하길 우리가 가진 증거들, 그녀의 건망증, 칼을 가지고 논 것, 어머님을 공격한 것, 모든 것이 48시간 안에 끝날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유산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건가요? 다혜가 물었다. 우리의 것이 될 거야.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계획에 만족하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방에서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배신감 때문에 울었. 그들은 그녀의 아이들을 이용할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모함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의 녹화 버튼을 눌러 그 대화의 모든 순간이 저장되도록 확인했. 회의는 끝났다.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지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밤을 작업하며 보냈다. 그녀는 세 대의 카메라와 도청 장치에서 모든 영상 및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첫 번째 부엌회의 녹화본. 다혜와 숙자 어머님이 그녀를 조롱하는 녹화본. 현우의 도박빚 전화통화 녹화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밤 마지막 회의의 전체 녹화본. 그녀는 파일들을 암호화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안전한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세 개의 다른 USB 드라이브에 복사했. 하나는 오래된 부츠의 구반에 숨겼다. 하나는 아이들의 사진 액자 뒤에 끼워 넣었다. 다른 하나는 작은 비닐 봉지에 넣어 테라스 화분의 흙 속에 숨겼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노트북을 준비했다. 모든 활동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바탕화면에 단 하나의 비디오 파일만 남겼다. 지난 이 시간 동안 그녀 자신이 편집한 컴필레이션 비디오 파일이었다.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단편 영화였다. 새벽 6시 민지는 작업을 마쳤다. 그녀는 세수를 했.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거울 속의 여성은 피곤하고 창백하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눈은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내일 아침에 경찰을 불러 그녀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침은 햇살의 따뜻함이 아니라 짙은 긴장감과 함께 찾아왔다. 민지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기다리며 보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실내복을 입고 머리를 빗었다. 만약 그녀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할 것이다. 그녀는 차분해야 했고 제정신이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 계획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녀는 7시에 방을 나왔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녀는 그들이 포식자처럼 먹잇감을 기다리며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식탁에는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민지는 그녀가 나타나자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배우들은 무대에 올랐고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지는 부엌으로 걸어가 커피를 만들려는 척했다. 그녀의 심장은 안정적이고 차가운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민지야. 현우의 목소리가 무겁고 꾸며낸 위엄으로 침묵을 깼다. 민지는 등을 돌린 채 멈췄다. 응,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 현우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민지는 몸을 돌렸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비참한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무슨 이야기를 또요? 현우 씨, 내가 생각했어. 현우의 목소리는 이제 가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의 내 상태를 보고 그 칼 사건을 보고 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무슨 위험이요? 민지가 무덤덤하게 물었다. 아이들에 대한 위험 말이야. 현우가 말했다. 민지야, 나는 아이들이 내 곁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민지는 가슴에 차가운 움켜짐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계획한 방아쇠 문장이었다. 준이랑 예은이를 데리고 떠날 거야. 현우가 계속했다. 그들은 당분간 어머님 친척 집에서 지낼 거야. 네가 나아질 때까지. 민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내 아이들을 어디로도 데려갈 수 없어요. 네가 감히. 숙자 어머님이 소리쳤다. 이제 그녀가 행동할 차례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네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손주들을 다치게 할 뻔했는데 너는 정말 미쳤어. 숙자 어머님은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숙자 어머님은 그녀를 만질 필요조차 없었다. 민지가 지난밤 들었던 대본대로 숙자 어머님은 갑자기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크게 비명을 질렀 마치 밀쳐진 것처럼 말이다. 악. 숙자 어머님은 일부러 식탁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가 나를 밀쳤어. 현우야. 그녀가 엄마를 밀쳤어. 할머니. 다혜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다. 준아, 예은아, 빨리 나와. 너희 엄마가 폭주했어. 아이들은 여전히 졸린 채로 달려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혼란스러웠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다혜는 즉시 그들을 안아 구석으로 끌어당겼다. 됐어. 얘들아. 엄마 가까이 가지 마. 엄마는 지금 화가 났어. 엄마는 나빠. 상황이 준비되었다. 무대가 설정되었다. 현우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짜 두려움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 됐어 민지야. 너 너무 심했어. 그는 번호를 눌렀다. 민지는 그저 그를 지켜봤다. 여보세요, 경찰. 저희 집으로 빨리 와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숙련된 패닉으로 히스테리컬했다. 제 아내가 폭주했어요. 제 어머니를 공격했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세요. 바닥에 있는 숙자 어머님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효과를 더했다. 네, 그녀는 불안정해요. 그녀는 위험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위험해요. 제발 그녀를 체포해서 데려가 주세요. 저는 그녀가 우리를 죽일까봐 두려워요. 현우는 전화를 끊었다. 악어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이 가족을 파괴했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기다렸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커지더니 그들의 집 앞에서 멈췄다. 2명의 제복 입은 경찰관, 한 명은 선임이고 한 명은 후임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현우가 즉시 그들을 맞이했다. 경찰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요, 경찰관님. 그녀가 안에 있어요. 그는 부엌에 가만히 서 있는 민지를 가리켰다. 제 아내, 민지. 그녀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통제불능이에요. 현우가 흐느꼈다. 숙자 어머님은 여전히 바닥에 있었고 이제 다혜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돕고 있었다. 제 허리가요, 경찰관님. 너무 아파요. 그녀가 저를 밀쳤어요. 그녀가 신음했다. 김경이라는 이름의 선임 경찰관은 민지를 바라봤다. 그는 단정하고 차분하게 서 있는 여성을 보았고 폭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숙자 어머님과 울고 있는 아이들을 안고 있는 다혜를 보았다. 복잡한 상황이었다. 민지 씨, 김경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중립적이었다. 우리는 당신이 시어머니를 공격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찰관님, 조심하세요. 현우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녀는 대화가 안 돼요. 그녀는 불안정해요. 그녀를 빨리 데려가야 합니다. 아마도 정신병원으로요. 그녀는 위험합니다. 민지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는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를 무시했다. 그녀는 그들을 천천히 지나쳐 걸어갔고 김경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 경찰관은 민지가 갑자기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약간 긴장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친 미소였다. 저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다. 떨림이 없었. 거짓말. 현우가 소리쳤다. 경찰관님, 그녀를 믿지 마세요. 민지는 계속해서 김경희를 바라봤다. 제 남편 말이 맞습니다. 이 집에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거실로 걸어갔다. 경찰관님들, 들어오십시오. 문 앞에 서 있지 마시고요. 현우와 그의 가족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것은 그들의 시나리오에 없었다. 그들은 민지가 싸우거나 소리 지르거나 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을 안으로 초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 민지는 식탁 아래에 준비해둔 노트북을 가져왔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실은 꽉 찼다. 김경희와 후임 경찰관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서 있었다.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는 뒤에서 속삭이며 따라왔. 보세요, 경찰관님. 그녀가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현우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민지야, 이제 그만해. 숙자 어머님이 고통 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경찰 앞에서 내 남편을 망신시키지 마. 민지는 그들을 무시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거실에 큰 TV로 걸어갔다. 그녀는 서랍에서 HDMI 케이블을 꺼내 노트북에 연결해 TV 화면이 켜지며 민지의 노트북 바탕 화면을 보여주었다. 깨끗했고 중앙에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비디오 파일 아이콘 하나만 있었다. 무슨 영화를 틀려고, 민지 언니. 다혜가 목소리에 긴장감을 담아 비웃었다. 앉으세요, 경찰관님들. 민지는 경찰관들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저는 당신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미쳤고 위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누가 정말로 위험한지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김경희는 주저했지만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소파 끝에 앉았다. 그들은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했다.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는 문 근처에 굳어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패닉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지는 커서를 파일로 가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부엌의 디지털 시계 카메라, 다른 하나는 거실의 어댑터 카메라에서 온 것이었다. 영상에는 숙자 어머님과 다혜가 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다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 오빠 불쌍해. 미친 아내를 뒀으니. 그리고 숙자 어머님의 목소리. 쉿. 하지만 사실이야. 그녀가 그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 아마 저주에 걸린 건가 봐. 거실에 있는 다혜와 숙자 어머님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된 녹화예요. 다혜가 소리쳤다. 계속하겠습니다. 민지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오직 소리만 들렸다. 이것은 현우의 서재 책상 아래에 있던 도청 장치의 녹화본이었다. 현우의 긴장되고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알아. 이번 주에 약속한 거 알아. 일주일만 더 줘. 내 아내가. 그녀가 큰 유산을 물려받았어. 현우는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어디서 그걸 구했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녹화본이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녹화 속 현우의 목소리. 응, 커. 모든 것을 갚을 만큼 충분해. 응. 내 도박 빚이 청산될 거야. 응. 내일 경찰 부를 거야. 그녀가 아이들을 위협했다고 말할 거야. 김경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현우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 공모였다. 그리고 이제 민지가 말했다. 억눌린 분노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메인 영화입니다. 그녀는 어젯밤 11시의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부엌 디지털 시계 카메라의 녹화본이었.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가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다. 영상 속 현우. 내일 아침에 우리는 경찰을 부를 거예요. 영상 속 숙자 어머님. 경찰.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영상 속 현우. 강제로 데려가게 해야 해요. 어머님은 연기해야 해요. 민지에게 밀쳐진 척하세요. 넘어지셔야 해요. 영상 속 숙자 어머님. 좋아. 내가 할게. 영상 속 현우. 다혜야. 내 임무는 아이들을 안고 구석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들이 겁먹은 것처럼 보이게 해. 영상 속 다혜. 알겠어요. 오빠. 영상 속 현우. 그리고 나는 그녀 앞에서 경찰에 전화할 거야. 나는 겁에 질린 남편인 것처럼 연기할 거야. 나는 그녀가 위험하다고 말할 거야. 나는 그들에게 그녀를 체포해 달라고 요청할 거야. 영상은 계속 이어져 그들의 사악한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폭로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숙자 어머님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절했다. 다혜는 히스테리컬하게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더니 민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증오, 충격, 그리고 완전한 패배를 담고 있었다. 민지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노트북은 바탕 화면으로 돌아왔. 그녀는 몸을 돌려 이제 분노를 억누르는 듯 얼굴이 붉어진 경찰관들을 마주했다. 그래서 김경희님,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보시다시피 그들의 계획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연기 연습까지 했죠. 불쌍한 숙자 어머님의 넘어지는 연기는 정말 훌륭했죠. 안 그런가요? 김경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현우 씨. 그가 무겁고 크게 현우를 불렀다. 현우는 움찔했다. 당신, 김경희가 기절한 숙자 어머님과 울고 있는 다혜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들 모두 허위 신고, 사기 공모,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특히 현우 씨. 당신이 언급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경찰관님. 그럴 수 없어요.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현우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고 소리쳤다. 그는 민지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이 교활한 여자야. 후임 경찰관이 재빨리 그를 제지했다. 김경희는 수갑을 꺼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연행해. 어머니, 일어나세요. 다혜는 수갑이 채워지자 비명을 질렀다. 경찰관들은 정신을 반쯤 잃은 숙자 어머님을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 그들이 집 앞에 모인 이웃들을 지나 끌려나갈 때 현우는 민지를 살기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너는 이 대가를 치를 거야. 민지야. 너는 혼자 썩게 될 거야. 민지는 문간에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들이 감옥에서 썩게 될 거예요. 내 집에서 나가요. 경찰차가 3명의 범죄자를 싣고 떠나자 민지는 문을 닫았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겁에 질린 준과 예은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민지는 그들을 꽉 안았다. 그녀의 눈물이 마침내 쏟아졌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민지는 경찰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정장 차림의 가죽 가방을 든 깔끔한 남자가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 남자는 정중하게 말했다. 여기가 민지 씨 댁이 맞습니까? 저는 미래법률사무소의 이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유산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민지는 그 남자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들어오십시오, 변호사님. 그 남자. 이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40대 후반의 남자로 날카롭고 차분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거실의 혼란을 보았다. 방금 일어난 드라마의 잔재였다. 김경희 경찰관은 아직 가지 않았다. 그는 민지가 안전한지 확인할 의무를 느꼈다. 실례합니다. 민지 씨, 제가 부적절한 시간에 왔습니까? 이 변호사가 전문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민지가 대답했다. 그녀는 김경희를 가리켰다. 이분은 김경희님입니다. 방금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김경희가 손을 내밀었다. 경찰의 김입니다. 민지 씨, 변호사님의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지는 두 사람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주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 그들 두 사람과 자신을 위해 음료를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성공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이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아직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이 변호사는 가방을 열며 말했다. 제가 직접 오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유산에 관해 전해드려야 할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긴급하다고요? 민지가 물었다. 매우 긴급합니다. 특히 사모님의 현재 거주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민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뜻이세요? 이 변호사는 두꺼운 파란색 표지의 서류 뭉치를 꺼냈다. 민지 사모님의 먼 친척이신고 박 회장님은 매우 부유한 분이셨지만 상처도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민지가 말했다. 그분은 사모님의 할머니의 사촌이셨습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다. 수십 년 전 그분의 가족은 이 도시에서 꽤 큰 재벌 사업체의 소유주였습니다. 사모님의 그 사업은 부동산, 기술, 그리고 제조업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업 동료가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그 사업 동료는 교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와 자산, 그리고 가족의 본가를 빼앗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민지를 진지하게 바라봤. 그 본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집입니다. 민지 사모님. 민지는 숨을 들이마셨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경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관심을 보였다. 이건 현우 씨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에요. 민지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가족에게서 도난당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친 사업 동료의 이름은 김태석입니다. 바로 당신 남편 현우 씨의 할아버지이자 숙자 어머님의 아버지입니다. 민지의 세상이 빙빙 돌았다.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거대해서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숙자 어머님과 현우 씨,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민지가 속삭였다. 숙자 어머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박 회장님은 지난 30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는 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법원은 마침내 그분의 소송에서 전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이 집과 현재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 기술 회사를 포함한 모든 자산은 그분의 손으로 돌아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유산으로 남기셨죠?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요. 민지가 물었다. 사모님만이 그분이 믿을 수 있는 가족의 유일한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사모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모님의 결혼 생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모님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변호사는 작은 봉투를 열었다. 그분의 유언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읽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민지에게 준다. 그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다. 나는 내 가족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이제 이것을 사용하여 너의 자존심을 되찾으라. 민지의 눈물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분노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혼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현우와 숙자 어머님은 그 편지가 왔을 때 패닉에 빠진 거군요. 민지는 이제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 그들은 그 유산이 바로 이 집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돌아온 도난당한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은 단순히 탐욕 때문에 당신의 유산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패닉 때문에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유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들을 쫓아낼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빚이요. 민지가 중얼거렸다.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김경희가 말을 이었다. 현우 씨의 할아버지 김태석 씨도 자산을 훔친 것 외에도 많은 도박빚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 빚은 숙자 어머님에게 물려졌고 이제 현우 씨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절망적이었던 겁니다. 미스터리는 마침내 풀렸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드라마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를 잇는 업보였다. 숙자 어머님이 존경받는 가족 유산이라고 자랑했던 집은 그들의 범죄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고 가치 없다고 여겼던 민지는 이제 모든 것의 합법적인 소유자였다. 이 변호사님,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단호해졌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저는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가 허위 신고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혐의로 기소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호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방금 그 녹화 증거로 우리는 중대한 사기 미수, 범죄 공모,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법적으로 사모님의 것입니다. 완전히요. 그 기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지 사모님은 이제 CEO이십니다. 민지는 조용히 웃었다. 매일 요리 메뉴와 시어머니의 분노를 피하는 방법만 생각했던 그녀가 CEO라니. 김경희가 일어섰다. 제 임무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민지 씨,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 세 사람을 처리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김경희가 떠난 후 민지는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저는 CEO가 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변호사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민지 사모님은 똑똑한 여성입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박 회장님은 선택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실 주변을 바라봤다. 감옥처럼 느껴졌던 집이 이제 그녀의 궁전이었다. 그녀에게는 할 일이 많았. 아이들을 돌보고 사업을 배우고, 그리고 첫 번째로 그녀는 이 집의 모든 자물쇠를 교체해야 했다. 현우, 숙자 어머님, 다혜의 체포 소식은 그들의 이웃의 불처럼 퍼져나갔다. 다혜의 이상한 민지에 대한 험담에 넘어갔던 이웃들은 이제 현우 가족에 대해 수군거렸다. 민지의 노트북에서 나온 비디오 녹화본은 이제 법원의 증거물이 되었고 언론에 유출되었다. 한 남편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어머니, 여동생과 공모하여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이야기는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현우와 숙자 어머님의 얼굴은 존경받는 가족이 아니라 교활한 범죄자로 모든 곳에 실렸다. 법정에서 그들 세 사람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민지는 이 변호사와 함께 증인석에 차분하게 앉았다. 그녀는 연기할 필요가 없었.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하면 되었다. 비디오 녹화본은 법정에서 재생되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현우는 가장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신고와 사기 미수 외에도 그의 도박빚 전화 통화 증거는 새로운 사건을 열었. 그는 대규모 불법 도박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 숙자 어머님은 나이 때문에 더 가벼운 형을 받았지만 공모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낭독되었을 때 그녀는 법정에서 기절했다. 도움을 준 역할로 간주된 다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현우와 어머니를 비난하며 울부짖었다. 업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현우가 아무런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민지와 관련이 없는 김태석의 남은 모든 재산을 압류했고 현우의 다른 가족들까지 파산하게 만들었다. 한편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의 모든 자물쇠와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숙자 어머님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낡은 가구를 버리고 따뜻하고 편안한 새 가구로 교체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 그녀는 중과 예은을 아동 심리학자에게 데려가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도록 도왔다. 서서히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다시 채웠다.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CEO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도전이었다. 민지는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배우고 싶었다. 그녀는 정직한 전문가 팀을 고용했다. 그녀가 선택한 사람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청렴성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들은 새로운 소유자의 강인함에 감동하고 경탄했다. 민지는 강압적으로 이끌지 않았다. 그녀는 공감으로 이끌었고
그것은 그녀가 결코 받지 못했지만 항상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1년 후 민지는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억압받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존경받으며 우아한 리더였다. 그녀의 기술 회사는 민지의 주도로 가정폭력 및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전액 지원했다. 만족스러운 결말은 단순한 장면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이제 잘 가꿔진 뒷마당 정원에서 쉬고 있었다. 준과 예은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민지는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 변호사였다. 민지 사모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숙자 어머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살 곳이 없습니다. 그녀가 사모님께 연락하여 자비를 구하려고 합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이 변호사님,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를 위해 괜찮은 요양원을 찾아주십시오. 깨끗하고 인간적인 곳으로요. 모든 비용을 제 돈으로 지불하세요. 그녀가 잘 보살핌을 받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이 변호사는 놀랐다. 정말이십니까? 사모님? 네,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저에게서 온 것임을 절대 알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히 저나 제 아이들에게 다시는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민지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숙자 어머님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했다. 그녀는 증오를 품고 살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그리고 나서 태블릿을 열어 비즈니스 뉴스를 보았다. 범죄 뉴스란에 작은 사진이 있었다. 수감자 복장을 한 현우는 수척하고 나이 들어 보였고 싸움으로 인해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민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봤다.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닫았다. 엄마, 같이 놀아요. 예은이가 소리쳤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잔디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쫓아 달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아름다운 저녁 하늘 아래 이제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 된 집안에서 자유롭고 해방되었다.